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45쪽에 재고자산의 범위, 자, 여기에서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예를 들어 우리가 재고자산 계정을 그린다 이거예요. 재고자산 계정을. 그럼 여기는 이제 기초상품 재고액이 들어가고 여기는 이제 순매입액이 들어가지요. 순매입액이란 총매입액에서 매입 할인, 매입 애누리 환출, 매입 리베이트 이제 뺀 것이 순매입액이고, 그러면 이제 대변 아래 칸에 기말 상품 재고액을 쓰고 이때 이제 차변에서 대변 빼면은 매출원가가 나오는데, 바로 이 기말 재고액을 쓸 때, 예를 들어서 자, 이게 우리 회사의 창고라고 가정을 합시다. 창고 안에 현재 실지로 가지고 있는, 창고 안에 현재 들어있는 실지 재고액이 얼마냐? 100만 원이 있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이 100만 원 중에서 40만 원이 남의 거라고 쳐. 남의 거. 남의 그러면은 발음이 이상하니까 그냥 남의 거. 이렇게 쓸게요. 남의 거. 남의 게 40만 원이야. 남의 물건을 내가 잠깐 보관하고 있는 거 있죠? 이런 게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창고 밖에 여기도 상품이 있고 여기도 상품이 있는데 여기 얼마 있는가? 50만 원이 있어. 여기 얼마 있는가? 60만 원이 있어. 그런데 요 50만 원이 누구 거냐? 이게 내 거라고 쳐. 내 거. 근데 요 60만 원이 누구 거냐? 남의 거라고 쳐. 남의 거. 자, 그렇다면 여기다 기말재고액을 쓸 때 얼마라고 써야 될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항상 기준은 실제로 가지고 있는 금액, 실지재고액이 기준이에요.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게 얼마 있어요? 100만 원이 있죠. 그런데 100만 원 중에서 사실은 40만 원은 내 거예요? 남의 거예요? 남의 거죠. 그럼 정확한 기말재고액을 계산할 때 이거는 더해야 돼, 빼야 돼? 빼야 되겠죠. 이렇게 40만 원 빼고, 그 다음에 창고 밖에 뭐 다른 집 창고에 가 있던, 바다 위에 떠 있건 아니면 하늘 위에 떠 있건 아니면 기차를 타고 오는 중이건 가는 중이건 어쨌든 창고 밖에 50만 원이 있는데 이게 내 거라고 쳐. 그럼 실제 재고액, 요 재고액 계산할 때 요거 더해야 될까요? 빼야 될까요? 어차피 내 거니까 내 재고자산에 더해야 되겠죠? 50만 원을 더하고, 자, 다른 곳에 있는데 요 60만 원이 내 게 아니라 남의 거야. 남의 거는 내 재고액을 계산할 때 더해야 될까요? 빼야 될까요? 그렇죠. 남의 거를 내가 왜 신경 써요? 그렇죠? 여기에 이제 정확한 재고액이야. 그럼 이제 기말재고액을 계산할 때 여기다 110만 원이라고 쓴다, 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상품들이 내 거냐 남의 거냐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바로 이 재고자산의 소유권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책을 보니까 이렇게 놨어요. 특정의 재고자산을 재무제표에 재고자산의 으로 포함할 때 이미 수익으로 인식한 재고자산은
내가 가지고 있건 아니면 남한테 줬건 내가 수익으로 인식했다는 얘기는 이게 이미 소유권이 남한테 넘어간 걸로 본다는 뜻이에요. 이건 재무제표에 포함할 수 없다. 따라서 재고자산에 포함할 수 있는 것은 쭉 하고 나와 있는데, 자,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자. 제일 처음에 미착상품이라는 게 있어요. 미착상품. 저를 보세요. 여러분 생각에 미착상품의 말의 의미는 뭘까요?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품이란 얘기인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기억하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냥 요건 현재 운송 중인 상품이라고 기억하셔야 돼. 운송 중인 상품. 나한테 오고 있는지 남한테 가고 있는지 이거는 모르지만 현재 운송 중인 상품. 자, 이 운송 중인 상품의 소유권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서울에서 내가 장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 미국에다가 내가 상품을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 상품이 지금 현재 요쯤에 오고 있어. 요쯤에. 이거 내 거로 볼 것인가 남의 것으로 볼 것인가. 이거는요, 미리 상품을 주문할 때 이거 계약서 미리 써야 돼요. 왜? 중간에 이거 뺏길 수도 있잖아. 해적들한테 뺏길 수도 있고, 중국 같은 데는 마적이 그렇게 많대. 마적. 그 제가 아는 아이 하나가 중국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마적을 진짜로 만났답니다. 버스를 타고 이렇게 한참 가는데 거기는 워낙 그 땅덩이가 크니까 버스 타고 와도 뭐 며칠씩 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쫙 가는데 그냥 말이 그냥 타닥타닥 하고 쫙 먼지를 일으키면서 딱 오더래요. 그러니까 버스 기사가 딱 차를 세우더니 사람들을 지목하면서 너 내려, 너 내려, 너 내려. 누구? 중국 사람들은 다 내리는 거야. 외국인은 안 건드려요. 중국에서는 외국인들은 안 건드려. 물론 재판이 벌어졌을 때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묘해서 돈에 환장한 나라라 재판이 딱 벌어지면 99% 외국인들은 다 져요. 소송에서는. 근데 이제 외국 사람들은 일단 안 건드리는 이유가 저기 되면 외국 애들이 투자를 안 하잖아요. 외국 사람들 빼고 중국 사람들을 다 내리면 가지고 있는 거 다 털어줘야 된대. 안 그러면 죽여버리니까. 마적들 만난 얘기 하더라고. 어쨌든 중국에 가서 같은데 마적 같은데 뺏길 수도 있고, 소말리아 같은데 해적 같은데 뺏길 수도 있죠. 근데 소말리아 해적들도 안 건드는 나라가 몇 개 정해져 있더만요. 뭐 6개국인가? 나라는 일단 안 건든대. 무서워서. 그 중에 제일 안 건드는 나라, 첫째, 북한. 북한은 인질들 일단 잡았다. 돈 내면 풀어준다 그러면 무조건 쏴죽이라 하면서 이게 되잖아, 이게. 한국도 못 건든답니다. 못 건드는 나라, 무서운 나라 중에. 근데 그게 조금, 그래.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그런 건 앞으로는 점점 바뀔 것으로 봐요. 예를 들어 뭐 우리나라 군인들이 어디에 가서 뭐 죽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전 국력을 동원해서라도 다 찾아오려고 그러고 뺏어오려고 그러고 인질들이 있으면 구하려고 그러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그것보다는 이 눈치를 조금 이렇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 근데 막상 일이 벌어지면은 인질들 죽고 말고 가네. 그냥. 그러다 보니까 한국도 못 건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디 인터넷에서 한번 본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거 누구 것으로 볼 것인가? 이거는 미리 계약서를 씁니다. 계약의 내용은 무조건 둘 중에 하나예요. 선적지 인도 조건이라는 게 있고, 도착지 인도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도착지 인도 조건, 다른 말로 목적지 인도 조건 이렇게도 말하는데 이거 강의할 때 보면 스트레스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실은 이거 이상은 다 필요 없는데 공인회계사 시험을 보더라도 이것만 가지고 되는데 가끔 가다가 이런 분들이 계셔. 교수님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요. 제가 무역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요. 이게 사실은 그 오해를 하신 거고요. 하고서 알고 보면 사실은 제대로 모르면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설명하면 안 되는데 요거 핵심은 요것만 알면 되는데 앞으로 시험 볼 때 요 영어 나오면 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요 말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선적지 인도 조건이라는 거 뭘 말하는가? 여기 선적을 한 곳에서 자 100원 비행기건 선적을 했다. 선적을 한과 동시에 모든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보는 것, 이게 선적지 인도 조건입니다. 결과적으로 선적지 인도 조건의 운송 중인 상품은 이건 무조건 구매자의 재고자산이라는 얘기죠. 도착지 인도 조건이란 거 뭘 말하는가? 이게 서울에 있는 나한테 직접 딱 도착하기 전까지는 모든 책임을 판매자가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 집 앞에서 도둑을 맞았다. 다시 또 보내줘야 돼. 또 뺏겼다. 또 보내줘야 돼. 왜? 모든 책임을 판매자가 져야 되니까. 따라서 도착지 인도 조건의 운송 중인 상품은 무조건 판매자의 재고자산이다. 그래서 우리는 강의할 때 이렇게 하죠. 자, 운송 중인 상품의 소유권은 어떻게 되는가? 선, 구, 도, 판. 운송 중인 상품의 소유권은 선, 구, 도, 판. 선적지 인도 조건의 운송 중인 상품 무조건 구매자의 재고자산. 도착지 인도 조건의 운송 중인 상품은 판매자의 재고자산. 선, 구, 도, 판. 다음. 이번엔 시용품이라고 나왔어요. 시용품. 참고할 것은 시용품은 다른 말로 시송품이라고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이 국제회계 기준은 어디를 뒤져봐도 국제회계 기준이나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는 지금은 시용품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없는데도 이 재고자산의 소유권 계산하는 문제성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알아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시용품이란 뭐냐라고 물으면 시용품의 정의를 내리면 이거예요. 시용, 판매를 위하여, 시용 판매를 위하여 발송한 상품. 우린 이걸 시용품 또는 시송품이라고 말을 해. 이건 뭔 얘기냐? 내가 장사를 하는데, 자, 이번엔 내가 아주 기가 막힌 물건을 하나 개발을 해냈어요. 아주 이게 정말 좋은 물건이야. TV 광고 보면 그런 거 있었잖아. 좋기는 좋은데, 정말 좋은데, 특히 남자한테 더 좋은데, 뭐라고 말을 할 수도 없고, 뭐 이런 광고 본 적 있죠? 아주 이게 기가 막힌 물건이야. 근데 사람들이 이걸 알아야, 좋은지 나쁜지 알아야 사가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가? 이걸 일반적인 구매자들한테, 소비자들한테 어떻게 하는가? 일단 보내요. 상품을 일단 보내. 보내면서 뭐라고 보내는가? 이거 시험적으로 써봐라 이거예요. 시험적으로 써봐라. 그러니까 상품을 보낼 때, 야, 이거 너 가져 하고 보내는 게 아니라 일단 한번 써봐, 이런 조건으로 보낸 거. 자, 이때 시용 판매를 위해서 발송한 상품, 결론은 상품이 내 손에 있어요, 남의 손에 있어요? 남의 손에 있죠? 근데 이건 내 것으로 볼 것인가, 남의 것으로 볼 것인가? 자, 다시 한번. 상품이 남의 손에 있는데 이 상품은 내가 시용 판매를 위해서 보낸 상품이란 말이에요. 우린 이걸 표현할 때 저 상품은 우리 회사의 시용품이야, 이렇게 말한다는 얘기죠. 다른 곳에 가 있지만 써봐 하고 보낸 상품을 부를 때는 저 상품은 우리 회사의
시용품이야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시용품의 소유권은 어떻게 볼 것인가 라고 보면 일단은 여러분 남의 손에 가 있지만 이 상품은 내 거예요, 남의 거예요? 단순하게 보면 내 거죠. 그러면은 이 시용품은 언제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는가 볼 것 같으면은 이 소비자들이 써보고 나서 마음에 들면 이 상품 너무 좋아 내가 살게 하고 나한테 의사표시를 할 겁니다. 매입 의사표시를 할 거예요. 그러면 매입 의사표시가 매입 의사표시가 있으면 그 순간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거예요. 이건 구매자의 재고자산이야. 그런데 내가 상품을 보내기는 보냈는데 일정 기간 동안 얘가 나한테 아무런 매입이사 표시가 없어요. 없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내가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거죠. 이건 판매자의 재고자산이란 거지. 판매자의 재고자산. 자, 이건 이제 이론상의 표현이고 매입사 표시가 있으면 구매자의 재고자산, 매입사 표시가 없으면 판매자의 재고자산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재고자산, 정확한 재고자산 금액을 계산할 땐 여러분들이 이게 내 거냐 남의 거냐 이걸 판단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바로 요거는 내 거라는 거죠. 내 거. 말 실수. 이건 남의 거란 얘기죠. 매입이사 표시가 없으면 이게 바로 내 거라는 거죠. 아무 때나 찾아올 수 있는 거. 시용품. 매입이사 표시가 있으면 남의 거. 매입이사 표시가 없으면 내 거. 이론적으로는 구매자의 재고자산인가 판매자의 재고자산인가 이걸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될 것이고, 자 그러면 세 번째 적송품이라는 게 있어요. 적송품. 적송품. 적송품이 뭐냐라고 물으면 정의를 내리면 요거야. 위탁 판매를 위하여 발송한 상품이죠. 위탁 판매를 위하여 발송한 상품. 자, 이걸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이제 위탁 판매라고 말하지 않고 올해부터 이제 위탁 약정으로 표시가 되더라고요. 위탁 약정. 위탁 판매를 위하여 발송한 상품. 위탁 약정을 위해서 발송한 상품. 자, 이거는 뭐냐면은 내가 여기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참 우리 동네에서는 이게 잘 안 팔려. 그래서 이걸 저기 한 광주쯤 가서 팔면은 정말 장사가 잘 될 것 같아. 그런데 내가 직접 내려가서 팔 수도 없고, 이럴 땐 여기 광주쯤 보면 어떤 사람이 있는가? 남의 물건을 대신 팔아주는 일종의 중개상들이 있잖아요. 바로 이 중개상들한테 이 상품을 일단 보낼 때 뭐라고 그리고 보내는가? 야, 이거 너 가져 하고 보내는 게 아니라 이거죠. 야, 이거 좀 팔아줘 부탁을 하면서 보낸다는 얘기죠. 이때 부탁을 한다. 나는 위탁자가 되는 것이고 부탁을 받은 이 사람은 이제 수탁자가 되는데, 앞으로는 시험 볼 때는 이런 표현을 써요. 부탁을 한다. 나를 본인이라 그래. 앞으로는 국제기준에서 이제 본인이니 남의 물건을 대신 팔아주는 수탁자, 요 사람들을 대리인이라 그래. 대리인.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요것도 배워요. 본인의 경우는 총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판매대가 총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얘는 순액, 실제로 줄 거 다 준 수수료, 그것만 이제 수익으로 인식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됐고요. 지금 현재는 위탁자를 본인이라고 말하고 수탁자를 대리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 상품은 내가 남한테 보냈죠.
보냈는데 뭐라고 그러면서 보냈는가? 야, 이거 좀 팔아줘 하고 보냈죠. 저 상품을 부를 때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저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저 상품은 우리 회사의 적성품이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적성품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위탁자한테 있어요? 수탁자한테 있어요? 위탁자. 본인 거예요? 대리인 거예요? 본인 거란 얘기지. 본인의 재고자산이고, 그렇다면 이것은 언제 소유권이 이전되는가 하면은 수탁자가 해당 재화를 제3자에게 판매한 시점에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는 거예요. 결론은 수탁자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 아직 안 팔린 거죠? 이전되지 않은 거죠? 이건 내 거다, 받거나 위탁자의 재고자산이다. 또는 본인의 재고자산이다.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시면 사실은 통상적으로 여기까지만 알면 된다고 판단을 하는데 뒤로 넘어가니까 뭐라고 나왔는가? 판매한 재고자산에 반품권이 있는 경우 이렇게 나왔어요. 판매한 재산에 반품권이 있는 경우. 자,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상품을 팔았는데 상대가 나한테 반품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또는 반품 조건부 판매라고 봐도 되고. 옆에다 쓰세요. 반품 조건부 판매. 반품권이 있는 경우 옆에다 반품 조건부 판매. 뭔 얘기냐면은 내가 상품을 팔기는 팔았는데 상대방이 잘 안 사가려고 민기적거릴 때는 어떻게 하는 거야? 야, 일단 사갔다가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해. 내가 반품 받아줄게. 그러한 조건부로 팔았는데 작년까지는 이것을 강의를 어떻게 하는가? 반품률을 알 수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재고자산의 소유권이 달라진다. 이렇게 강의했어요. 그래서 반품률을 알 수 없으면 내 거, 반품률을 알 수 있으면 신경 쓰지 말아라. 작년까지는 이렇게 강의했는데 올해부터는 어떻게 되는가? 반품률을 알 수 있건 없건 무조건 일단 상품을 보냈다. 이건 내 재고자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내 재고자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맨 끝에 기말재고자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게 핵심이에요. 밑줄 그으세요. 기말재고자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제 생각이지만 계산 문제, 정확한 재고자산은 얼마인가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반품 조건부 판매 문제는 출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혹시 출제가 됐다 무조건 무시하라. 반품 조건부 판매 잠시 후에도 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만 무조건 무시하라. 그런데 그 아래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분계가 몇 개 나와 있죠. 나올 걸로 예상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회계라는 게 어때요? 회계라는 것은 출제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회계는 아예 세부적인 과목 구분도 없음이 출제 기준이에요. 따라서 혹시나 높아심에서 참고는 하고 넘어가자고 회계 처리하는 방법을 써놨는데 거기 보니까 땡글뱅이 1번에는 뭐라고 나왔는가? 자, 요건 지워야 되겠다. 땡글뱅이 1번에는 뭐라고 나왔는가? 반품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라고 나왔죠? 반품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 반품률을 알 수 있는 경우죠. 그런데 땡글뱅이 2번에는 뭐라고 하는가? 반품 가능성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나왔어. 반품 가능성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 반품률을 알 수 없는 경우. 항상 새로운 기준이 나오면 이것이 우리 범위에 해당이 될까 안 될까
책을 쓰는 저는 그게 굉장히 이제 고민스럽기는 해요. 근데 요 범위는 조금은 넘어섰다고는 생각을 하니까 알면은 좋고 보험용입니다. 모르면 어쩔 수 없고. 자, 그 중에서 제일 처음에 판매 시점, 상품을 판매했을 때는 분계를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책을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거기 보니까 반품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 이렇게 나와 있고, 기업, 재고자산 전액을 제거하고 반품률을 알 수 있으면은 일단 팔았을 때 재고자산 전액을 제거하고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반환 제품 회수권 계정으로 대체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니은번에 보니까 전체 거래 가격 중에서 반품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출 수익과 매출 원가를 인식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그걸로 기억을 하면 어려움이 있어요. 따라서 그 아래 해설을 보시고 판매 시점 해놓고 뭐라고 나왔는가, 판매 시점 그 옆에 조그맣게 나온 거 있죠? 글씨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전체 거래 가격에 대하여 매출 수익과 매출 원가를 인식. 다시 뭐라고요? 전체 거래 가격에 대하여 매출 수익과 매출 원가를 인식. 무슨 얘기냐면 이거 상품을 팔았다. 일단 매출 수익을 인식하라고요. 인도를 했다. 인도와 동시에 대변에 매출 이렇게 분계를 하고, 팔았으면 이제 돈을 받아야죠. 돈을 받아야죠. 돈을 받았을 때 만약에 현금으로 받았다면 현금, 외상으로 팔았다 그러면 외상 매출금 또는 매출 채권이 되는 거지요. 일단 요건 매출 수익을 인식함과 동시에, 자, 옆에 계속기록법 하고 나왔는데 그 말의 의미는 두지 마세요. 시험에 나온다면은 실지재고조사법이 출제되지는 않을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어디서 설명을 했냐면은 기초 강의할 때 앞에 분계 17개 설명하는 거에서 상품을 매출할 때 분계를 이렇게 했어요. 잡을까요? 계속기록법에서는 상품을 매출하면 대변의 매출, 돈을 뭘로 받았는지 쓰고 계속해서 이거의 원가 분계를 하라. 원가 분계는 어떻게 하는가? 재고자산을 팔았다. 재고자산이란 자산이 감소하고, 이건 파는 상품의 원가라는 뜻으로 차변의 매출 원가다 이렇게 분계하고, 근데 실제 재고조사법에서는 판매 시점에서는 원가 분계를 안 하고 결산일에 가서 매입이 이상하다 매입이 이렇게 분계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사법으로 출제가 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계속기록법은 당연한 얘기고, 자, 거기 뭐라고 하니까 전체 거래 가격에 대하여 매출 수익과 매출 원가를 인식을 하랬어. 어떻게 인식하는가 이거죠? 재고자산을 팔았다. 재고자산이란 자산이 감소하고, 여기는 이제 전체 거래 가격이에요. 얼마에 팔았는가? 예를 들어 100만 원짜리를 120만 원에 팔았다. 그럼 요 120만 원을 쓰고 100만 원짜리 원가만큼을 요 아래다 분계하는 거지. 재고자산을 팔았다. 재고자산이란 자산이 감소. 이 금액은 매출한 상품의 원가라는 뜻으로 차변의 매출 원가 이렇게 분계하는 거예요. 팔았을 때. 그런데 반품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분계를 어떻게 하는가? 아래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전체 거래 가격에 대하여 환불 부채와 반환 제품 회수권을 인식한다 이렇게 나왔죠. 뭔 얘기냐? 저를 잠깐 보세요. 반품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오늘 물건 팔았죠. 그리고 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돈을 받았겠죠. 보나마나. 돈을 받았으니까 차변의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팔았다면 매출 채권. 차변은 똑같이 해. 차변은 똑같이 해. 그리고 분명히 재고자산을 팔았죠. 재고자산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대변의 재고자산을 감소시키는 것까지는 똑같아. 요거 차변의 현금 또는 매출 채권,
대변에 재고자산 나오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반품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대변을 뭐라고 하는가? 여러분 얼마나 반품될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이때는 판매 시점에 일단 저 자식이 저거 틀림없이 나한테 전액을 다 반품할 텐데 하고 가정을 해줘야 돼. 그러면은 만약에 반품을 받았다. 받은 돈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자 다시 지난번에 상품을 팔았을 때 차변에 현금 또는 매출채권이라고 공개했죠. 자 팔았어요. 그런데 그 상품이 전액이 다 반품이 돼 왔다면 지난번에 받은 돈은 어떻게 해야 돼? 돌려줘야 되겠죠. 결론은 돈을 받았을 이 당시에는 저 자식이 틀림없이 나한테 다 반품할 텐데 하고 가정하고 반품을 받으면 나는 돈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생겼죠. 부채가 증가한 걸로 봐. 그래서 대변에 환불부채라는 개정 과목을 사용합니다. 환불부채. 자, 다시 한번 전체 거래 가격 중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면 환불부채라고 하고, 자 상대가 나한테 연락을 해서 야, 나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전부 다 반품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 넘어간 재고자산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요 재고자산 남한테 가 있지만 찾아올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뜻으로 반환제품 회수권이라는 개정을 사용합니다. 두 개 차이. 여기는 매출 수익을 인식했지만 여기는 환불부채를 인식한다. 여기는 매출 원가를 인식했지만 여기는 반환제품 회수권이라는 개정을 사용한다. 팔았을 때 분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결산일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결산이 되었을 때는 저를 보시기 바라요. 결산이 되었을 때 책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놨죠. 기말 결산해놓고 반품이 추정되는 금액에 대하여 환불 부채와 반환 제품 회수권으로 대체하라 이렇게 말했죠. 근데 사실은 좀 책이 이상하게 됐네. 어쩔 수 없어요. 길이를 이렇게 길게 쓸 수밖에 없으니까 위에 니은번에 있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돼. 위에 니은번. 반품, 자, 기말 결산일이 되었을 때는 전체 거래 가격 중에서 반품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매출 수익과 매출 원가를 인식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죠. 저를 보세요. 이 얘기야. 지난번에 상품을 매출할 때 매출 수익을 인식했죠. 동시에 이것의 매출 원가를 인식했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인식한 수익 중에서 일부를 매출 수익에서 제거하고 얼마나 반품될지 예상할 수 있다면, 자, 지난번에 120만 원에 팔았는데 20만 원이 반품되어 올 것 같더라. 그럼 매출 수익을 20만 원을 제거하고 그 상품의 원가인 매출 원가도 인식하고 매출 원가도 제거하고 매출도 제거, 매출 원가도 제거. 다시 매출은 수익이죠. 고향이 대변이죠. 제거하려면 매출을 차변에 보내야죠. 매출 원가는 비용이죠. 고향이 차변이죠. 차변에 있던 놈은 제거하려면 대변으로 보내고, 만약에 반품을 받았다면 지난번에 받은 돈 어떻게 해야 돼요? 돌려줘야 되겠죠. 아직은 돌려주지 않았죠. 이 금액만큼 환불부채, 아직은 이건 내가 예상을 한 거니까, 만약에 반품되어 온다면 그만큼을 내가 돈을 줘야 되니까 환불부채를 인식하고 그만큼을 차변에 반환제품, 요 원가만큼을 반환제품 회수권을 사용해서 재고자산을 찾아올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걸 나타내 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반품률을 알 수 있다면 결산일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하는가? 매출 수익도 제거하고 매출원가도 제거하고 이때 반환될 걸로 예상되는 거래 가격에 대해서는 환불부채를 인식하고 그것의 원가만큼은 반환 제품 회수권하고 처리를 하고 분개로 이해를 하면 조금 더 좋겠지만 시험에는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 자, 볼까요? 이런 문제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죠. 20X 1년 몇 월 며칠 원가 100만 원의 상품을 필기는 안 해도 돼. 이해만 하시면 돼요. 원가 100만 원의 상품을 120만 원에 매출한 후 이 상품의 20%가 반품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예를 들어 문제가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문제가 뭐라고 나오는가? 이렇게 나오겠죠. 주식회사 한국이 2001년에 인식할 수익은 얼마인가? 이렇게 나왔다 그렇죠. 수익은 얼마인가? 이렇게 나왔다 그렇죠. 자,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원가 100만 원의 상품을 120만 원에 매출하고 20%가 반품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20에서 1년에 인식할 수익은 얼마인가? 답은 얼마일 것 같아요? 매출이 수익이죠. 지난번에 120만 원 팔았죠. 이것의 20%인 24만 원을 수익을 제거시키죠. 그럼 120만 원에서 24만 원을 빼면 96만 원이 되겠죠. 정말 그렇게 어렵게 계산할까요? 분계는 이렇게 되지만 답은 더 간단히 계산할 수 있죠. 얼마에 팔았는데 120만 원에 팔았는데 몇 프로가 반품될 걸로 예상이 돼요. 20%가 반품될 걸로 예상이 되죠. 그럼 몇 프로가 반품이 안 될 거야? 80%가 반품이 안 될 거죠. 120만 원에 80% 96만 원 요게 수익으로 인식할 금액이다. 또는 수익은 얼마인가 이렇게 했을 때는 96만 원이죠. 이해하셨어요? 자, 20X 1년에 인식할 매출원가는 얼마인가? 답은 얼마가 될까? 매출원가는 얼마인가? 원가 100만 원어치 팔았죠? 몇 프로가 되돌아 반품될 걸로 예상이 돼요? 몇 프로가 반품이 안 돼? 80% 얼마예요? 20만 원이네. 80만 원이네. 정답은. 이해하셨어요? 또 이렇게 나올 수 있죠. 20X 1년에 인식할 상품 매출 이익은 얼마인가? 또는 매출 총 이익은 얼마인가? 얼마예요?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원가가 이익이잖아요. 그럼 얼마짜리를 얼마에 팔았어? 100만 원짜리 120만 원에 팔았으면 얼마가 이익이에요? 20만 원이 이익이죠. 그거에 몇 프로가 반환돼? 몇 프로가 반환이 안 돼? 16만 원이네. 현재 대한민국에 이 문제가 없다 보니까 어디까지 출제될지 상상은 안 가지만 제가 볼 땐 앞으로 만들어지게 될 문제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문제집도 아직 안 써요. 추가로 이 강의 자료에서만 설명할 거예요. 다시 한번 빨리빨리. 원가 100만 원의 상품을 120만 원에 매출한 후 20%가 반품될 걸로 추정되었다면 이걸로 대답합니다. 올해 인식할 매출 수익은 얼마? 96만 원. 올해 인식할 매출원가는 얼마? 80만 원. 올해 인식할 이익은 얼마? 16만 원. 됐죠? 앞으로 만들어지게 될 문제일 겁니다. 그러나 자, 여기서는 그 아래 보니까 반품 가능성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나왔죠.
그래놓고 146페이지 맨 아래 뭐라고 나옵니까? 기말 결산일에는 회계 처리를 안 한다. 이렇게 나왔죠. 자, 결산일에는 회계 처리를 안 해. 그러다 보면은, 자, 저를 보고 대답하세요. 원가 100만 원의 상품을 120만 원에 매출하였다. 반품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다면, 자, 이 회사가 2001년에 수익으로 인식할 금액은 얼마인가? 얼마일까요? 수익이 어디 있어, 수익이? 매출하고 분괴된 게 얼마 있어? 없죠? 수익 인식하지 않는다. 비용 없죠? 이익 없죠? 끝. 반품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다면 수익, 비용, 이익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럼 요거 지울게요. 그런데 요거는 다시 이제 그 다음에는 두 개로 나누어서 기억을 해야 되는데, 자, 세 번째는 뭐라고 나왔는가? 실제로 반품이 된 경우라고 나왔죠? 여기는 반품, 실제로 반품이 된 경우. 그런데 맨 아래는 뭐라고 나왔는가? 반품 없이 반품 기간이 종료된 경우라고 나왔네요. 반품 없이 반품 기간이 종료된 경우.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작년 결산일에 반품될 걸로 예상되는 금액에 대해서 분계를 이렇게 했었잖아요. 얼마가 반품될 걸로 예상된 경우에 분계는 이렇게 되죠? 그런데 결론은 뭔 얘기냐? 반품 없이 반품 기간이 종료되었다면 지난번에 요 예상한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아, 지난번에 반품을 예상할 때 분계 아니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반품이 안 됐죠? 이 분계를 역으로 뒤집어주면 돼. 추정을 잘못한 거니까. 매출 수익을 인식하고 환불 부채, 이젠 더 이상 빚을 갚을 일이 없어지니까 반품 기간이 종료되었으면 환불 부채 제거하고, 그 다음에 매출원가 다시 인식하고, 반환 제품 회수권을, 자산이 이제 더 이상 회수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졌으니까, 상대가 나한테 반품을 할 리가 없으니까 반환 제품 회수권을 없애주고, 한마디로 뭔 얘기냐? 결산일의 분계를 역분계. 맨 아래 거는 결산일의 분계를 역분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 번째, 실제로 반품이 된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저를 잠깐 보세요. 실제로 반품이 되었다면, 요거 예상했던 게 실제로 반품이 되었다면, 자, 봅니다. 여기 지난번에 요 환불부채 인식한 거 있죠? 요거 어떻게 해야 돼? 갚아야 되겠죠? 갚아야 되겠죠? 차변에 환불부채, 현금으로 갚았던 대별의 현금,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실제로 반품이 되었다. 환불부채라는 부채가 감소하고, 보나마나 환불을 했을 테니까 현금이란 자산이 감소하고, 이제는 어떻게 하는가? 진짜로 반품을 받았다면 반환 제품 회수권, 물건을 찾아올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반환 제품 회수권이란 자산이 감소하고, 반환 제품 회수권이란 자산이 감소하고, 동시에 재고 자산을 실제로 받았죠. 돌려받았죠. 재고 자산이란 자산이 증가하죠. 이렇게 실제로 반품이 된 경우,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6시 20분에 요약 강의할 때 고객의 계약으로 생기는 수익 강의를 하죠.
그 나중에 고객과의 계약으로 생기는 수익 강의를 할 때 이걸 다시 한번 강의를 하는데 그때 강의하는 내용과 지금의 이 내용의 차이를 기억할 수 있어야 돼. 사실은 이게 정답인데 저 뒤에는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과 관련된 단원에서는 국제회계 기준에 나와 있는 분계를 그대로 베껴 써놨어요. 근데 그건 좀 사실 잘못된 건데, 자, 그래서 여기 실제로 반품이 되었을 때 반품 없이 반품 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요 차이 분계 기억하시고, 다음 만약에 반품률을 알 수 없는 경우, 반품률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실제로 반품이 된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실제로 반품이 된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저를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반품이 되었을 땐 1차적으로 이 분계를 해야 돼. 지난번에 물건을 팔았을 때 환불 부채 인식했죠. 그러면은 오늘 물건을 돌려받았다면 이 빚을 갚아야 되겠죠? 일단 환불 부채라는 부채를 감소시키고, 환불 부채라는 부채를 감소시키는데 문제는 여러분, 팔은 것이 전액이 다 반환되었을까요? 일부는 반환이 되고 일부는 반환이 안 됐겠죠? 그럼 반환이 안 된 거에 대해서는 매출 수익을 인식하는 거야. 반환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반환이 된 금액에 대해서는 현금을 돌려주겠죠. 1차적으로 여기까지 분계를 한 다음에, 자, 거기 보니까 147쪽 맨 위에 나왔어요. 차변의 환불부채, 대변의 매출 현금 나와 있죠. 동시에, 자, 이번엔 요걸 분계를 해야 되는데 볼까요? 실제로 반환을 받았다면, 실제로 반환을 받았다면 반환 제품 매수권 받았다면 더 이상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없으니까 반환 제품 회수권이라는 자산을 감소시키고요. 받을 걸 받았다 더 달라 소리 못할 테니까 반환 제품 회수권이라는 자산을 감소시키고, 이 중에서 팔린 거에 대한 원가만큼은, 팔린 거에 대한 원가만큼은 매출원가를 인식하고, 팔린 거에 대한 원가만큼은 매출원가를 인식하고, 그리고 반환 받은 거에 대한 원가만큼, 반환 받은 거에 대한 원가만큼은 재고자산에 가산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래 분계가 차변의 매출원가 재고자산 대변의 반환 제품 회수권, 차변의 매출원가 재고자산 대변의 반환 제품 회수권. 근데 사실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제 평생 이거 생겨 처음 강의하는 거잖아요. 작년까지 환불 부채란 말도 안 썼고 반환 제품 회수권 이런 말 자체도 없었어요. 근데 제 평생 강의를 하니까 연구를 꽤 많이 했는데도 강의는 조금 어색해요. 아마 다음에 강의할 때는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그건 모르겠는데, 자, 현재로 예상할 때 분계로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러면은 재고자산의 소유권을 따지는 문제에서는, 재고자산의 소유권을 따지는 문제에서는 반품 조건부 판매 떴다, 무조건 무시하면 돼.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혹시나 높아시면서 이것과 관련한 회계 처리 방법이 출제될 가능성도 있고, 분계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도 있고, 사실은 분계 문제보다는 계산 문제. 그럼 여기까지는 올해 수익으로 인식할 금액은 얼마냐 계산됐죠? 여기까지는 올해 수익으로 인식할 금액은 얼마냐? 없잖아. 그렇죠? 근데 실제로 반품이 받은 경우엔 반품률을 알 수 있다? 수익 비용을 인식하지 않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 실제로 반품이 됐다? 그때는 지난번에 판매한 금액에서
반품 받은 걸 제외한 나머지를 수입, 비용을 인식을 했다는 거죠.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이때는 수익 비용을 인식한다는 거죠. 나온다면 아마 계산 문제로 출제를 한다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이 문제 없습니다. 그냥 강의를 하다가 우연하게 이렇게 출제할 수 있지 않을까 예측만 해봅니다. 조금 전에 원가 100만 원의 상품을 120만 원에 매출하고 20%가 반품될 걸로 예상이 되었다. 수익으로 인식할 금액은 96만 원. 비용으로 인식할 금액은 80만 원. 이익으로 인식할 금액은 16만 원. 근데 반품률을 알 수 없다면 수익과 비용은 인식하지 않는다. 아마 최고 나올 수 있는 한계는 여기까지가 아닐까 생각은 해보면서, 자, 147쪽에 보면은 할부 판매 상품하고 나는데 그 내용은 제외하고요. 3번 문제를 먼저 보겠습니다. 예제 3번. 이 칠판은 지울게요. 예제 3번. 주식회사 한국의 2001년 기말 재고자산과 관련된 아래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의 2001년에 기말 재고자산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와 같이 정확한 기말 재고자산을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 혹시 자료에 실질 재고액이 따로 표시가 되어 있는가를 보자. 나와 있나요? 실질 재고액이 얼마라고 나왔어요? 실질 재고액이 나와 있을 땐 기준은 무조건 실질 재고액이야. 바로 이 기준에다가 실질 재고액에다가 더할 걸 더하고 뺄 걸 빼서 정확한 기말 재고자산을 계산하는데, 두 번째 자료 보면은 타 회사로 위탁하여 발송한 상품. 여러분, 타 회사로 위탁하여 발송한 상품을 세제로 뭐라 그래? 적송품. 뭐라고 한다고요? 적송품. 적송품 중 아직 판매되지 않은 상품의 판매가 안 됐다는 얘기는 대리인이 아직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현재 대리인이 가지고 있는 금액이 얼마 있어요? 150만 원인데, 자, 우리 재고자산만이 아니라 모든 자산을 장부에 표시할 땐 무조건 원가로 환산해서 적어야 돼. 이 상품의 원가 얼마인가 봤더니 판매되지 않은 상품의 판매가가 150만 원인데 괄호 속에 보니까 바로 그 판매가의 30%가 150만 원의 30%가 판매가의 30%가 이익이래. 150만 원의 30%가 얼마예요? 45만 원이죠? 150만 원 중에 45만 원이 이익이란 얘기는 원가는 105만 원이란 얘기죠? 결론은 무슨 얘기냐? 자, 150만 원에 30%가 이익이란 얘기는 150만 원에 70%가 원가라는 얘기예요. 대리인이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본인 거다. 105만 원 더하고 105만 원 더하고. 자, 다음 주식회사 한국의 FOB, 영어는 신경 쓰지 말고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하여 아직 부산항에 도착하지 아니한 상품. 여러분, 아직 도착 안 됐다는 얘기는 운송 중이란 얘기죠? 여러분, 운송 중인 상품의 소유권 어떻게 된다고? 선구, 도판. 이거 무슨 조건이에요? 도착지 인도 조건이니까 판매자의 재고자산이죠? 더 중요한 거, 내가 구매자냐 판매자냐 판단하는 게 더 중요해. 나는 구매자예요, 판매자예요? 뭘 누가 알아? 내가 사왔다라고 그랬죠? 자, 이거는 판매자의 재고자산이다. 그런데 내가 구매자다. 이 상품은 남의 거다. 현재 오고 있죠? 창고 밖에 있네? 다른 곳에 있는 남의 거네요, 이거는. 다른 곳에 있는 남의 거. 더 해야 돼, 빼야 돼? 무시하면 되겠죠?
다른 곳에 있는 남의 거는 무조건 무시. 아까 저쪽에서 얘기했잖아. 이거. 다른 곳에 있는 남의 거 무조건 무시. 자, 계속해서. 반품권이 부여돼요. 판매된 상품, 반품권이 부여됐죠? 신경 쓰지 말아라. 옛날에는 반품률을 알 수 없으면 재고자산에 더하고, 반품률을 알 수 있으면 무시하라 그랬는데, 지금은 재고자산 금액을 계산할 땐 보세요. 아, 지워버렸네. 재고자산에서 직접 제거하지 않았고, 제거시키고 나서 다시 내 재고자산에 가산을 하지 않았거든요. 어쨌든, 반품률을 알 수 있건 없건, 이 재고자산은 우리 회사의 기말재고자산에서 제외한다. 신경 쓰지 않는다. 따라서 마지막 거 무시. 정답은 300만 원 플러스 105만 원입니다. 됐나요? 자, 잠시 후 148쪽의 재고자산의 원가 배분을 살펴보겠습니다.